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입니다. 마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책은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 미오 파드레 일 그란데 피라타라는 작품이고요. 다비드 칼리 글, 마우리시오 콰렐로 그림, 박우숙 옮김, 현북스 국내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군요. 네, 오늘의 책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이 책은 2013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바다를 누비는 멋진 해적을 아빠로 둔 어떤 어린 소년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숨겨져 왔던 아빠의 실체를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글 작가, 그림 작가가 각각 다르군요. 네. 예, 두 작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글 작가인 다비드 칼리는 1972년 스위스에서 탄생한 이탈리아 작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만화가 그리고 그래픽 노블 작가로 활동하다가 어린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탁월한 상상력 그리고 깊은 메시지로 독자에게 울림을 주는 작가고요. 작품으로 나는 기다립니다.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적, 달려 등이 있습니다. 그림 작가인 마우리치오 A.C. 콰렐로는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태생이고요. 그래픽 디자인, 건축, 또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작품으로 다비드 칼리가 글을 쓴 달려라는 작품, 그리고 이렌 코안 장카가 글을 쓴 나무들도 웁니다 등의 작품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책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마리아 선생님, 스토리와 함께 전체 그림, 이미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역시도 주인공 소년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서술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는 멀리 떠나 계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집에 오시는 아빠에게서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해적이기 때문이지요. 위대한 해적. 아빠는 집에 오시면 나를 무릎에 앉히고 공격했던 배들의 이야기, 그리고 약탈한 보물을 안전한 장소에 숨겼다는 이야기 등등을 해주셨어요. 또 함께 일하는 해적들의 이름도 알려주셨죠. 타투아토, 타바코, 바르부토, 피콜레토, 피가로, 투르코, 리베치오, 살시차. 이름도 참 다양했습니다. 그들은 몸에 문신이 아주 많기도 하고 또 키는 아기만 하지만 엄청 용감하기도 하고 휘파람을 잘 불기도 하고 톱가오리와 맨손으로 싸울 만큼 아주 힘이 세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선물도 가져다 주셨는데요. 죽은 개, 커다란 소라, 그리고 파이프, 무엇보다도 멋진 해적 깃발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라고 부르는 아빠의 배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셨죠. 무슨 희망이에요? 하고 내가 물으면 아빠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집에 돌아간다는 희망이지. 9살 되던 해 여름, 아빠는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전문이 왔고 엄마는 우리가 아빠한테 가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갔고 또 가는 내내 엄마는 어쩐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아빠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빠 배가 침몰하기라도 한 걸까? 나는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깨어나 보니 벨기에라는 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어떤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글쎄 아빠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광산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일하시던 곳. 땅 밑으로 깊숙이 내려가서 석탄을 캐는 곳인데 며칠 전에 그만 광산이 무너졌대요. 우리 아빠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빠가 깨어나셨지만 내겐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빠는 해적도 아니었고 희망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숨겨둔 보물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적 아빠는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한 달 뒤에 아빠도 오셨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다신 집을 떠나지 않으셨고 나는 예전처럼 아빠를 사랑했지만 왜 아빠가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광산에서 일할 때 쓰던 장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원이 되고 싶었단다.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탐험하고 싶었지. 하지만 내가 일자리를 잡은 곳에는 바다도 배도 없었단다. 그날 밤 나는 아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땅속으로 일하러 내려갈 때마다 어쩌면 다시는 못 올라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상상 속에서 배를 타고 아빠는 바다를 항해해야 했던 거죠. 어느 날 아빠가 일하시던 광산이 그만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후 우리 가족은 정말 몇 해 만에 벨기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아빠가 지내시던 오두막집에도 가봤죠. 거기엔 희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오두막집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삐거덕거렸습니다. 아빠와 동료들은 광산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직도 저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눈물인지 혹은 젊음을 바친 스스로들에 대한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많은 동료들을 집어삼킨 바다 그리고 자기들이 몸을 실었던 배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철탑에 기어 올라서 집 창고에서 발견해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해적 깃발, 그 깃발을 꺼내서 그 철탑 꼭대기에 매달았죠.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 아빠는 해적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우리 삶에 대한 참 기가 막히게 묵직한 이야기였네요. 네. 그 이야기에 맞춰서 그림도 참 특별해 보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기도 하고 또 만화 같기도 한 네. 그런 그림이고요. 한편에 이 그래픽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이 화산 파스텔 톤이나 뭐 강렬한 원색을 쓰지 않았어요. 그죠? 네. 갈색, 회색, 검은색 이런 무채색 계열의 가라앉은 색을 사용해서 상당히 좀 어둡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색채를 좀 다양하게 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 초반부터 아빠가 아주 흥미진진한 해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첫 부분, 앞부분은 주로 주황이나 노랑 계열의 따뜻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듣고 벨기에로 향하는 기차부터 뒷부분까지는 거무스름한 그런 검정색과 푸른 계열의 색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인공 소년이 해적 깃발을 철탑에 꽂고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이었다고 선언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까지는 다시 갈색과 노란색의 밝은 톤으로 되돌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채의 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적, 바다, 희망호, 뭐 숨겨놓은 보물, 또 여러 동료 선원들의 세세한 이름들까지, 네. 또 이 아빠가 때때로 전리품으로 가져온 뭐 조개 껍데기, 뭐 개 껍데기 등등, 또 그 밖에 여러 진귀한 물건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를 찾아 벨기에로 가기까지 주인공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정말 멋진 해적인 줄만 알았죠. 네. 이 거짓말의 의미가 참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하필이면 해적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해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예를 들어 아주 험상궂고 우락부락한 어떤 얼굴과 몸매, 그리고 갈고리 손, 애꾸눈, 또 해골문양 깃발, 노략질, 강도질, 뭐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자들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아직 선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린 소년에게는 해적이 동경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누비면서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진 모험을 하고 또 진귀한 보물을 쟁취하는 그런 강력하고 거침없는 해적들의 모습은 소년에겐 어쩌면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특별한 대상이었을 수 있겠죠. 아들에게 이렇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였을까요? 얼핏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해적이 아니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 거짓말이었다는 거, 이것을 알게 된 소년이 느꼈을 그 실망감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물론 권위를 상실하는 그런 또 다른 아픔이 있는 거지만 말이죠. 네, 단순한 실망이 아니고 배신감마저 느꼈을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또 힘도 세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거기에 더씌워진 이런 해적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영웅이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건데요. 죽지 않고 다시 살아온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의 실망감 또 아버지와의 괴리감도 느꼈을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사리 분별이 가능하게 되고 늘 내 인생의 영웅으로 남을 것만 같았던 내 아버지가 사실은 초라한 한 사람의 일꾼 그리고 한 사람의 소시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의 노쇠와 그리고 자녀의 성장은 시간적으로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부모가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지만 자녀의 성장과 독립이 정말 한 인간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정인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아이러니컬합니다. 오늘의 그림책 속에서도 9살 소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빠가 살아계신 것을 발견한 날, 해적 아빠는 죽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날, 그날은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그 뒤로 전개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결말의 울림이 참 크게 다가옵니다. 네. 아주 작은 소년이었던 이 아들이 어느새 부쩍 성장해 가면서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일하던 광산이 문을 닫게 된 날,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그 아버지의 그 일터, 그 장소에서 마지막 그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그 아버지와 동료들, 네. 거기에 또 이제 아들이 동행하게 된 거죠. 네. 그곳에 있던 아주 낡고 삐걱이는 그 오두막집의 희망이라는 글씨, 그리고 그 폭풍우 같은 센 바람에 삐그덕거리는 그것이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던 배, 네. 그죠? 해적선,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 이 소녀는 우뚝 선 철탑 꼭대기에, 그죠? 올라 해적 깃발을 달거든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네. 알았다라고 하면서. 네. 그죠? 네. 그 깃발은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져다 준 바로 그 해적 깃발이었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오두막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희망을 품었던 아버지의 희망호, 아버지의 낡은 해적선이었던 거고요. 또 해골이 그려진 깃발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런 저 깊은 갱도에서 가슴을 옥죄는 중압감을 애써 떨치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려는 그런 의지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이제서야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거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지난 삶과 꿈을 위해서 철탑에 올라 꼭대기에 깃발을 꽂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 맞아!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삶에 대한 어떤 긍정, 이해, 또 더 나아가서 찬사였다는 점에서 실로 뭉클한 그런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야기 속에는 이 소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아버지들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아빠의 그 탄광 동료들, 네. 그들 역시도 다 한 가족의 가장이고
또 아버지들일 겁니다. 이 그림책을 보고 나면 우리들 독자들 역시도 자연스럽게 각자의 아버지의 삶, 그죠? 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버지들의 삶을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을 겁니다. 매력적이기는커녕 때로는 아주 가혹하고 또 산다는 것이 막막해서 무릎이 꺾이고 또 어깨가 무너지는 일이 일상다반사겠죠. 젊었을 적에 가졌던 꿈이 있을 텐데 그 꿈은 이미 시들어버린 꽃처럼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고, 그리고 하루하루 가정을 지탱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만이 매일의 과제고 또 일생의 숙제일 겁니다. 더구나 전통적인 가장의 어떤 권위마저 무너진 세상이죠, 요즘은. 그래서 가족 안에서조차 그런 어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기 일쑤거든요. 그림책 속 소년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동료들인 남성들이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 속 소년의 아버지는 이처럼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정말 힘겹고 피로한 그런 마음을 누일 곳을 찾아 헤맸는지도 모르죠. 더군다나 그는 노동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노동인 막장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필사적인 몸부림이 이런 거짓말 그리고 허풍을 낳았지만 그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젊었을 적에 바다를 누비고 싶었던 자신의 꿈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는 어둡고 깊은 갱도에서 오늘도 살아서 지상으로 올라가고픈 염원, 그리고 간절한 소망의 발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해적이 가진 무지막지함이라든가 용감무쌍함이라든가 또 거칠 것 없는 몸짓에 대한 갈구는 어쩌면 아빠를 살아가게 하는 꼭 필요한 그런 간절한 거짓말이었을 테고요. 결국 아빠는 아주 탁월한 몽상가이자 이야기꾼, 그리고 위대한 거짓말쟁이였던 겁니다. 성경 구절을 들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영성으로 다시 좀 읽어주십시오. 네, 네. 이 오늘의 이야기 역시도 이렇게 방향성으로 보면 이 아빠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이제 권위를 잃게 되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이제 자식은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성장하는 그런 네.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구절 관련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 또 그런 아버지의 훈육을 듣지 않은 아들들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이 저는 먼저 생각이 났어요. 네. 이 사무엘기 상권 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의 그 두 아들인 이 호프니와 비느하스 그 일화가 이제 그 쭉 서술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첫 왕인 사울,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 그러니까 이 왕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마지막 판관이었던 거죠. 사실상 엘리 제사장은. 근데 그 제사장이 두 아들들을 이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고, 또 이 아버지는 이 자식들에게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아버지의 훈육에 순종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이 자녀들은.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돼서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러니까 두 아들이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이 적군의 칼에 쓰러지고,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멸문의 화를 당하는 이야기가 네. 바로 이 사무엘기 상권 2장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무엘기 상권에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권위 상실과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화의 모습, 네. 이거에 반해서 네.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정말 철저히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이것은 이제 바로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속에 드러나고 있다고 네. 봐요. 네. 특히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 이것은 성부 하느님의 영적 권위에 철저히 순복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테오복음, 또 루카복음, 마르코복음 세 공간복음에서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그 기도, 이것이 아주 세밀하게 서술되고 있는데요. 네. 그 핵심은 바로 이제 마테오복음 26장 42절, 또 루카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또 마르코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동일한 이제 네. 진술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였던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와 네. 결부지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권위를 잃었을 때, 그것은 그 아빠가 겪었었던 육체적인 부상,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아픈 정신적인 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새 이 부쩍 성장한 이 아들은 아빠의 피땀 어린 수고와 또 노동으로 자신과 온 가족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어진 그 권위, 그 다음에 그 자존을 지켜주고 회복시켜 줍니다. 네.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과 또 헌신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아울러 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아빠는 바로 이 삶이라고 하는 그 바다, 그 대양을 무대로 멋진 활약을 펼쳐온 그런 위대한 해적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아들이 성장하고 철이 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림자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아들은 이제 kok진하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네. 참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그런 면에서 위대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종류의 일터에서 어떤 노동을 하든지 그 가족을 건사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그런 책무, 그것은 참 너무나 위대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가, 그런 부모인가라고 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 자녀들은 굳건한 신앙을 이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부모 자녀 간에는 서로를 향한 무한한 그 애정과 신뢰, 사랑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러한 부모인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오늘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빠는 위대한 해적이라는 작품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 첫 시간을 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리 슐레비츠의 내가 만난 꿈의 지도라는 작품이었죠. 네. 그 작품도 또 연상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그렸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짊어진 어떤 삶의 무게, 그리고 그들의 인생과 꿈 이야기, 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하고도 소중한 관계는 어쩌면 이야기의 영원한 테마, 영원한 화두일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남 라우렌시오, 손희정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